어, 네, 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 원래는 오늘 이제 실습을 하기로 했었죠. 근데 학과의 사정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과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대면 수업이 조금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실습은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LMS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소변 검사 했었잖아요. 이렇게 소변 검사 하듯이 이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이것저것 좀 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갑작스럽게 좀 LMS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됐고, 어, 일단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는 못하게 된다면은 아마 다음 주에 실습을, 그 실습 자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소변 검사했을 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험 실습이라는 게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 시간에 아마 두 종류 실습을 그냥 같이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중보건학 및 실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습을 반드시 좀 해야 되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실습을 그냥 아예 처음에 해버렸으면은 실습은 이제 대면으로 대체가 잘 안 되잖아요. 비대면으로 대체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실습 두 개를 지금 같이 할까 그렇게 생각 중이고, 두 개의 실습은 하나는 그 세균을 이제 관찰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균 이제 염색하는 법,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것들 임상병리 시간에 또 이제 배우겠지만 그 염색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염색법이 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널리 사용하는데 워낙에 싸고 괜찮아서 보통 병원에서는 꼭 사용하는 그런 염색법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색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 세균 같은 거 관찰하는 거. 그래서 세균을 우리가 그 관찰을 했었잖아요. 전에 관찰이 아니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세균 종류가 뭐 구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균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고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미경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다른 거는 항생제 내성 시험을 조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항생제 내성 시험 같은 경우는 작은 데는 보통 그 실험실로 보내는데 조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냥 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이제 조금 할 줄 알면은 어, 꽤 이제 쓸 데가 많아요. 항생제 내성 테스트는 여러분들 항생제 내성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단순히 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동물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사람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실험실에서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환경이나 식품 쪽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보건에 관련된 모든 데에서는 항생제 내성 시험을 해요. 그래서 내성 시험 자체는 간단하고 일단은 되게 테스트 되게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고 그냥 원리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면은 이제 조금 하기 이제 수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테스트 같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음 주로 조금 일단은 연기가 될 것 같고, 그 오늘은 지금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공중보건학 시험 문제를 지금 제가 낸 상태예요. 그래서 문제는 한 25문제 정도 지금 이미 넘겼어요. 문제는 지금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는 한 25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고, 뭐 100점 만점이니까 하나에 이제 4점씩이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출제가 될 것 같고, 그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출석까지 해갖고 보통 이제 40, 40, 그 다음 출석 20 해갖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점수가 나게 될 거고, 어, 점수는 뭐 최대한 제가 후하게 줄 거지만 그래도 그 반 간의 이제 좀 평균을 좀 고려를 해서 조금 적합한 선에서 좀 반끼리 격차가 많이 나면 점수 주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이제 감안을 할 생각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밑줄본으로 한번 이제 쭉 찍어줬잖아요. 찍어줘서 지난번에 평균이 한 그래도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제 생각에는 80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평균이 그래도 잘 나오고 그래도 다들 제가 이제 찝어준 부분들은 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야 이거 네, 오늘은 LMS가 갑자기 취소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론 부분은 어쨌든 공중보건에서 강의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강의를 했어요. 식품위생까지 다 끝나서. 그래서 그걸 그냥 강의를 할까 하다가 일단은 시험 문제 때 제가 이제 찍어준 문제들이 시험 문제 어차피 문제 찍어줘야 되니까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슬라이드들을 쭉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뭐 이런 걸 공부해 두세요라고 하면은 힌트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한 지 오래됐을 수 있기 때문에 들으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내 코에 있지 이게? 네, 그렇게 할 것 같고 만약에 혹시 이제 시간이 남는다거나 시간은 그냥 제 생각에는 오늘 수업은 비교적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남는다거나 하면은 내일 뭐 실습에 대해서 뭐 좀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하려고 했던 옛날 그 공중보건학 질병 되게 많은 거 알죠? 인수공통 전염병 그 질병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슬라이드가 사실 좀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중요하다고 싶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 가르친 것 같기 때문에 좀 몇 개 세부적인 질병들이 있지만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질병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천천히 생각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뭐 배웠는지 그냥 한번 쭉 볼까요? 우리가 이제 라임병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자, 라임병에 있어서 라임병이라는 게 이제 뭐라 그랬죠? 라임병이라는 거는 전파 매개체가 뭐예요? 진드기가 매개한다 그랬죠? 꼭 기억해 두세요. 진드기가 매개합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매개하는 질병이 몇 개 있는데 라임병이라든지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라임병은 제일 중요한 건 진드기가 매개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홍방 같은 거 해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열성 질환 같은 거,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거 일으키고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흔치 않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진드기가 일으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진드기.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진드기가 매개가 돼가지고 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진드기가 있지만 익소데스라는 이 특별한 종이 보통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흔치 않은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라임병도 지역에 따라서 좀 발생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는 강아지도 백신을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따로 라임병 백신 같은 건 맞추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찐득이 꼭 외워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라는 이제 질병 배웠죠. 렙토스피라는 게 뭐랬죠? 쥐의 오줌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이제 매개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쥐의 오줌, 그쵸? 쥐의 오줌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병 하면은 우리가 렙토스피라. 쥐의 오줌이 오줌 자체를 보통 접촉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사람이 쥐의 오줌에 접촉되는 사람이 많나요? 많지가 않죠. 쥐를 만날 일도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쥐가 소변을 싼 것이 이런 물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또 오염되는 거 통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다 그랬죠.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처 같은 게 있거나 한다면은 감염이 될 수 있고 사람이 감염돼서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렇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렙토스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렙토스피라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수도, 논같이 좀 물이 많은 데에서 감염이 되는 편이고 아무래도 쥐의 오줌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 보니까 그래서 농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감염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장마라든지 홍수가 이제 시작되고 끝날 때 주로 이제 감염이 많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강아지한테도 걸리고 뭐 소한테도 걸리고 다양한 혈청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 쪽에 질환을 일으킨다고 했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인수공통 전염병 중에 하나고 실제로 백신도 맞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쥐의 오줌에 의해서 감염되는 간과 신장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질병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답을 렙토스피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꼭 기억하라고 한 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연쇄상구균은 뭐 기억할 게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연쇄상구균은 뭐 유방염 같은 것도 일으키고 뭐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질환 같은 거 일으킨다 그랬죠. 자, 쯔쯔가무시병. 쯔쯔가무시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개체가 뭐죠? 일단은 매개체가 진드기예요. 그 진드기 그죠? 진드기고 진드기가 질병을 일으키는데 보통 진드기가 일으킨다고 하면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때가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때 아니면은 좀 이제 가을철 한창 가을철 이때 많이 발생을 해요. 라인병도 마찬가지고 쯔쯔가무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진드기가 제일 판치는 때가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찐득이가 매개한다는 거는 뭐 잘 아실 테고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알아두세요. 이 슬라이드를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쯔쯔가무시는 진드기가 매개하고 가을철에 좀 판치기 때문에 가을철 언제? 10월에서 11월에 절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쯔쯔가무시가 많이 발생한다 그랬죠. 라인병은 그렇지 않지만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정말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아주 포커스를 맞추고 보고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상시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고 지금 통계 보시면은 10월, 11월에 절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겨울철, 봄철로 넘어오면 확 줄어요. 그러다가 가을철만 넘어오면은 10월, 11월이 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쯔쯔가무시는 10월, 11월의 절정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 수포성 구내염은 구제역이랑 비슷한 거라 그랬죠. 차이가 있다면은 말도 걸린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해 두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댕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볼 때 역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공중보건학적인 관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병이 어떻게 전파되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중보건학이든 역학이든 이건 집단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이 그래 뭐 임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사망률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집단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전파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병이 나온다면 공중보건학에서 항상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 질병의 전파 경로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댕기열은 매개체가 전파하죠. 모기라든지 우리가 뭐 진드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곤충을 타고 이렇게 전파되는 것 같다. 우리가 매개체를 통한 전파 혹은 이제 벡터를 통한 전파라고 했죠. 댕기열 같은 경우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가 전파하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모기가 전파하는 게 이제 몇 개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거 배웠죠? 일본 내염도 배웠고 그 다음에 웨스트 나일 병도 배웠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그 다음에 저기 뭐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댕기열이라든지 황열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모기가 전파하는 게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댕기열은 주로 동남아에서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발생되지는 않는 편이고 대부분 발생되는 게 동남아에서 여행하고 온 사람들 옛날에 그 신정환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걸리는 편이고 주로 모기가 전파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모기가 전파합니다. 그래서 댕기열을 전파하는 매개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버그열이랑 에볼라열에 대해서 배웠죠. 둘 다 뭐라 그랬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급성 열성 전염병이고 몸에서 출혈 같은 것들을 열성 출혈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망한다 그랬죠. 일단은 전파력 자체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사망률이 높다는 게 굉장히 무섭다 그랬죠. 그래서 말버그열, 에볼라열 보통 이렇게 이제 하나 이제 뭉뚱그려서 그냥 같이 배우는 편인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따로 기억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무병에 대해서 배웠죠. 자, 앵무병은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클라미디아. 클라미디아가 이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거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동물이든 다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의 하나라 그랬죠. 사람이나 여기 나와 있는 앵무병이니까 앵무새 같은 새뿐만 아니라 뭐 소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도 이제 걸릴 수 있고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증상이 호흡기, 소화기, 신경 증상으로 발현이 되고 어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새를 통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새를 키울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앵무병의 원인체가 뭐였죠? 원인체는 클라미디아예요. 클라미디아. 그래서 클라미디아가 이제 원인이 되고 질병이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세균은 무조건 바이러스는 무조건 살아있는 세포라든지 숙주가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균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생물, 배지라든지 그런 데서도 생존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환경에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 그랬는데,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인 애들이 리케치아랑 클라미디아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케치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진드기라든지 어떤 그런 매개체 같은 애들이 보통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전파하는 애들이 리케치아고, 클라미디아도 이제 뭐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리케치아랑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세균에 가깝게 분류를 합니다. 세균에 가깝게 분류를 하지만 특이하게 약간 바이러스처럼 특성은 세균이지만 바이러스처럼 어떤 숙주 아니면 세포 같은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포 안에서만 살아가는 특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랑 세균은 어떤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케치아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벡터가 매개가 되는, 곤충이 매개가 되는 그런 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서도 많이 배웠죠. 뭐 츠츠가무시 같은 거 배웠는데 클라미디아는 사실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앵무병이 클라미디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어떤 원인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앵무병의 원인체가 클라미디아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 그래서 앵무병에서는 원인체가 클라미디아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칸디다증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뭐 이게 표재성이니 기저귀 발진이니 해갖고 입안이 하얗게 되는 거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죠. 어딨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그 이제 발아에서 하는 어떤 효모가 특징인데, 그쵸? 효모의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금 특징적으로 효모기는 효모인데 약간 곰팡이에 침투를 할 때는 곰팡이의 특징도 어쨌든 보인다고 했어요. 보인다고 했고, 칸디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얘는 외부의 감염원보다는 내인성 감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부에 가지고 있어요. 세균을. 세균이 아니고 이 그 곰팡이균이죠. 일종의 곰팡이균, 이 효모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 스스로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평소에는 내 면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같이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내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격을 받기 시작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 감염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감염의 형태를 우리가 어딨죠? 기회감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의 요인보다는 면역이 감소되면서 내부에 있던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그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걸 기회감염이라고 부르고, 기회감염의 대표적인 예시가 칸디다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태까지 질병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때요? 외부에서 우리 안쪽으로 전파가 되고 우리 면역력이 그걸 이기지 못해서 외부에 들어온 감염 그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감염되는 형태잖아요. 근데 칸디다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데 나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내가 늙고 병들고 이러면서 안에 있는 거를 이기지 못하면서, 그럼 안에 있던 애들이 면역력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규제가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자기 멋대로 몸안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감염이라 해요. 그런 것들을 기회감염으로 보통 이렇게 되고, 그 일반적으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뭐 에이즈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역계 질환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곰팡이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곰팡이 질환을 스스로 막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내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피부에 반점 같은 게 생기면서 사망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역이랑 좀 관계가 있고, 어쨌든 이런 내부의 요인에 의해서 기회 감염에 의해서 감염되는 형태 중에서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칸디다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 감염하면은 칸디다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배웠죠. 일단은 이질이라는 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질환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질에 걸리게 되면은 엄청난 수용성 설사를 한다 그랬죠. 이질은 보통 원숭이한테서 왔는데 사람이랑 사람 간에 감염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질의 특징은 어쨌든 엄청난 설사를 보이게 되고 세균성 질병이고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fecal to oral, 그래서 대변 구강 경로로 감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겔라가 이제 이질이라는 세균인데, 그 이제 영어로 하면 시겔라예요. 어쨌든 분변을 본 것이 어떤 루트든지, 그죠? 자기가 변 본 거를 자기가 먹는 사람은 없죠. 자기 똥을 자기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겠다. 남의 똥을 내가 왜 먹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항상 어떻다 그랬죠? 변을 통해서 바로 들어온다기보다는 손이 매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이제 그 변에 있던 균이 손에 묻게 되고, 그 손에 묻어 있던 것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음식을 통해 들어오고 뭐 악수하면서 들어오고, 어쨌든 나도 손을 깨끗이 안 씻으면은 그게 입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이질 같은 경우는 대변에서 구강 경로로 감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걸 fecal to oral 감염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질은 대변 구강 경로로 감염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제 변을 볼 때 뭐 변이 뭐 이런 균이 튀겠어 생각하겠지만, 이질이 생기면은 계속 물이 빠져나와요. 수양성 설사가 엄청나게 심하니까 사실은 변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는 않지만 균이 사방으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이런 감염 경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발생이 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도 발생이 조금씩은 되고 있지만 발생이 많지는 않고, 주로 외국에서 걸려서 들어오거나 그런 일종의 후진국병의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대변 구강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게 이질이다 라고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학 슬라이드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역학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그렇게 부담이나 스트레스 가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들으라고 했고,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 위주로 제가 이제 문제를 아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한 것들도 많지만,
자, 질병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질병의 삼각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이 일단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원인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원인체가 있어야 되고, 원인체는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곰팡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원인체의 특성도 있죠. 원인체의 특성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저항성이 있을 수도 있고, 요새 항생제 내성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건 소독제 내성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숙주 특이성이 있어서 어떤 애들은 어디에서만 좀 살아가고 어떤 숙주에서만 좀 살아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변종 같은 것도 있죠. 요새 말하는 소위 델타 변이 같은 거, 그냥 백신들 깨고 들어오는 그런 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변종 같은 거 있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체가 질병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